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여의도 국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치권은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파별 이해관계, 각종 변수가 얽혀 있어 과연 표결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각 정파별 입장을 잠시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일 탄핵안 가결을 국회의원직을 걸고 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의총에 이 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논란이 됐었던 세월호 7시간 수정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내용이 탄핵 소추안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탄핵안을 부결시키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소명입니다. 다만 탄핵안을 안정적으로 가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인데 조금 더 확실하게 가결시키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신중히 좀 논의되어지기를 야당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중차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어떤 진술이나 언론 보도만을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의 사유로 삼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탄핵 말고 지금이라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회의원직을 걸고 임하겠다.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문제 수정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의원 탄핵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가결을 위한 안정적으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4월 사임 6월 대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부장님, 네. 사실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시간, 24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어떻든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과 진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운명과 진로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내일. 그래서 중요한 순간인데 내일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선거가 원래 이변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항상 보면 정치권과 언론의 예측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 투표함이라는 게 열어보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게 많아서 예측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요번은 제가 그러한 이변의 예술이 별로 적용이 안 되고 안 될 것이다. 이번은 예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번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져서 진짜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이런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민심이 오늘 여론조사에도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거의 78.%가 넘는 사람이 탄핵을 지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역시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반영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00명 중에 220표 이상으로 이거 다 증거가 났습니다. 220표 이상. 그러니까 항상 큰 거는 근데 이변의 예술이라 그랬지만 이번은 220표 이상으로 돼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야권이 전부 합쳐서 172명이니까 172명에다가 여당의 128명 중에 비주류의 표 40명 중에 35명 플러스 친박표 해서 하여튼 여당에서 새누리당이 한 50명 정도 가까이가 찬성하는 식으로 해서 220 그렇게 계산하니까 220명 그렇다 그러면 220표 안팎이라 그러면 압도적인 찬성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압도적 찬성과 그다음에 턱걸이. 또 턱걸이의 중간쯤 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숫자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야당에서나 이런 데서는 압도적으로 이 바로 220표는 비주류에서 분석한 거예요. 새누리당 비주류는 이번에 잘 되면 220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거 관계없이 분석한 겁니다만은 지금 야당의 일각의 기대는
이번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면 최대 240 내지 50표의 찬성도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정현 대표라든가 지금 친박의 핵심 일부에서는 혹시 턱걸이로 부결되는 거 아니냐, 195 내지 197표만 나와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엔 야권의 172 플러스 비주류가 원래 35명 중 한 10명이 떨어져 나와서 한 25명만 찬성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중간이 220인데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됐다고 하면 240석이 넘는 상황이 되면 확실하게 압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결된다면 이제 200석 이하면 충분히. 이거는 그 중간이죠.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상황과 말 그대로 턱걸이로 가결되는 상황이 좀 나뉠 텐데 먼저 좀 압도적으로 탄핵이 가결되는 상황이다. 라면 어떤 상황들이 좀 벌어질까요? 압도적으로 되면 헌재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뭐 훈시 규정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사법적인 잣대로 이 사안을 들여다볼 겁니다. 근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확립된 기준들이 좀 있어요. 얘기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각하는데 63일이 걸렸어요. 그때 사실관계가 대단히 단순했죠. 그리고 그건 기각하는 거였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63일이 걸렸던 이유는 그 나름 이게 우리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에 회부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례나 기준을 확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였어요. 그것만 확립된다면 사실 헌법과 법률이 위배된 거를 헌재가 사법적으로 보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들여다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그 헌재 재판이 만약에 가결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외로 짧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법리적으로 또한 이제 기각이 아니라 인용으로 가야 된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의외로 빨라질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다면 당선이 아니라 가결이 된다면 그 헌재 판결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당내 사정을 볼 필요가 있죠. 새누리당은 만약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요. 가결이 되면? 예, 가결이 참 당선이 죄송합니다.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면은 친박은 더 이상 어떻게 존재할 길이 없을 겁니다 아마. 패족 수준으로 될 거의 것이다. 정치 세력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친박과 비박이 사실상 뭐 완전히 지향을 달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수란 뭐 글쎄 그걸 뭐 보수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란 큰 테두리 내에서는 지향점이 같다 하더라도 현 시국과 상황을 보는 인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비박과 친박이. 야권에서는요. 야권에서는 당장 조기 대선 얘기를 막 하고 압도적으로 이제 가결이 되면은 조기 대선 즉각 퇴진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즉각 퇴진이 조기 대선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즉각 퇴진에 대한 그 여론의 반응이 어떨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역시 민심은 여전히 즉각 퇴진이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즉각 퇴진 그리고 탄핵 이런 피켓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율이. 그래서 만약에 가결됐을 때 계속 즉각 퇴진이라는 것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거기에는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어제 청문회가 끝났잖아요. 앞으로 청문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우병우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부르고 뭐 정윤회 씨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이 아직까지 몰랐던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면 즉각 퇴진이라는 것이 헌법 절차에 따라 헌법 절차론 관점에서 본다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민심이 또 형성된다면요. 즉각 퇴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와 맞물릴 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유동적이란 아주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아주 분석을 세 차원에서 잘 해주셨네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간단하게 유지만 하고 나머지 제가 의견을 했는데 일단 헌재의 결정에 상당히 헌재는 법적인 판단도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대법원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굉장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핵 심판을 그냥 최종 결정 확정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전국 주도권이 원래 좀 야권이 잡았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가결될 경우 야권의 전국 주도권이 더 확실하게 되면서 야권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그 대통령의 조기 사임까지 주장하는 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미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러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할 대목이 새누리당의 주도권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가령 240석 이상의 참성표가 나올 경우는 그럼 친박이 소위 말해서 저지한 의석이 60명 정도밖에 반대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새누리당의 128석에 60명밖에 안 됐다는 거는 벌써 과반 친박의 세력이 과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6대 4로 6대 4 이상으로 사실은 친박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은 지금
패족으로 길로 가고 있지 않냐는 말이 있지만 당장 진짜 패족이 돼야 될 더욱 상황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 네,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가는 건데 가령 220석 이하가 될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래도 친박 128석 중에 80석이 친박의 소위 반대표를 네. 형성했다는 거기 때문에 비박이 소수파가 되는 거거든요. 비박보다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앞서는 상황이 그렇다 돼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압도적인 표로 가기로 된다면 조기 사퇴, 조기 사임의 어떤 그런 카드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일단은 박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그저께 담담히 밝혔죠. 지켜보겠다. 담담히 차분히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조기 사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야권의 주장을 소위 일축한 셈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일단 현재 분위기로는 네. 조기 사임하지 않는 쪽으로 갈 거로 보입니다. 저도 이 숫자를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 김 부장님 220. 했으니까. 예. 저는 220보다 훌쩍 넘을 것 같아요. 훌쩍 넘는다. 그 근거는 지금 현재 야당과 이 무소속을 합치면 172표잖아요. 네네. 그럼 이탈이 없다면. 이탈이 없다면. 근데 뭐 이탈이 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특별히 뭐 아파서 못 나오고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그럼 112표에다가 28표만 있으면 200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28표 분명히 넘을 거고 220표가 되려면은 58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40표를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번 29일 대국민 담화 대통령 3차 담화 있기 전에 40표 자신을 했었잖아요. 지금 어젠가 그저께 황영철 의원이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그 의원이 35표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우리 김 부장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친박이건 비박이건 저 생각보다 이 민심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예. 지향도 있습니다만 민심을 두려워하는 그런 감각이 분명히 있어요. 이 상황은 다른 정책이나 입법 사안 가지고 이렇게 갈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보수 정책이냐 진보 정책이냐 이런 차원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친박이 이쪽에 찬성표에 많이 갈 올 수도 수 있다. 있어요. 그래서 최소 40표가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40표 정도 되면은 18표 되면 벌써 230표 정도 돼요. 예. 그럼 이거는 훌쩍 넘을 수가 있죠.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래서 230표는 좀 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런데 너무- 예를 들어 지금 막판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세월호 7시간 문제를 탄핵안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마음을 정하는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 될 수 있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많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 이 야당도 세월호 7시간을 넣으면은 이쪽 비박의 이탈도 또 올 수가 있지 않나 그렇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이게 세월호 7시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전 비박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세월호 7시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비박이 만약에 반대표 던진다고 하면 아예 이 찬성하려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황영철 의원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세월호 7시간에 들어간다 해서 동참을 안 하거나 반대표 던지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굳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세월호 7시간이 표심에 무슨 몇 표 정도는 몰라도요. 전반적인 기류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근데 없다고 생각해요. 황영철 의원은 더 확실하게 탄핵안을 가결시키려면 좀 7시간은 좀 빼달라라는 취지에 있었는데 김 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의 그 뜻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빼주면 친박의 자기네 비주류는 그렇지 않아도 찬성을 35명은 충분히 할 그거 텐데. 관계없이 찬성하는데 지금 현재 친박의 표를 더 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성으로. 그래야 이제 비박의 세력도 커지는 거고 그러려면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월호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예. 그동안은 총선 전까지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입장이었잖아요. 새누리당의 그 보수적인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좀 또 야당이 또 넣은 거기 때문에 야당에 끌려가지 않는 모습으로 해야 이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기 쉽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또 비박의 정치적 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게 실제로 야당이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찬반의 영향을 별로 안 준다고 네. 가결되는데 이게 이 문구가 별로 영향을 안 준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오히려 삭제했을 때 소위 야당 지금 내 반발. 야권 지지층이라든가 촛불 민심은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로 인한 오히려 역풍이 더 크다고 야당은 판단한 거고요. 근데 네. 어떻든 비주류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은 뭐냐 하면 수사 결과 나머지들은 다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 확인된 내용들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7시간 넣하면 내용. 네. 헌법재판소 가서도 또 심판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하는 논리도 또 내고 있는 거죠. 사실 야구로 치면 지금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부결되는 상황도 사실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 교수님, 사실 이제 만약에 부결이 됐다, 예. 부결이 됐다 어떤 상황이 좀 올까요?
부결이 된다면 글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결이 온다면 그야말로 혁명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혁명이라는 상황이다.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영국의 1688년에 명예혁명 같은 혁명도 있고 시민혁명, 우리의 4.19 혁명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국회가 존재하기가 어려울 거다. 우리 헌법 절차 내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거는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게 완전히 헌정이 중단된 잘못된 헌정 파괴로 갈 때 국회가 해산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회가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예. 이미 그때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친박 비박은 얘기할 것도 없고 예. 야당도 같이 완전히 떠밀려 갈 겁니다. 정치권 전체가. 그러니까 그때서는 사실 국민들의 민심이 완전하게 이 권력, 선출 권력, 대통령이 됐건 총리가 됐건 총리 뭐 선출 권력은 아닙니다만 예. 대통령 국회 전체를 부정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상황은 사실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가 완전한 혼돈의 소용돌이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과거 뭐 어떤 학자가 쓴 게 혼돈의 정치 대한민국 정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마 의원들이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할 것이다. 그래서 부결됐을 때의 가정은 그렇게 깊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좀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도 호소를 했는데 우리 김 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부결이 된다면 진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현재 국회의원이 국민을 민심을 대변한다라고 그 대표 기관이잖아요. 대의기관이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별로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의도가 아무리 섬입니다만 여의도가 섬이잖아요. 네네. 근데 소위 말해서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리된, 완전 세상과 고립된. 동떨어진 건데 진짜 갈라파고스 섬 같은 존재냐라는 문제가 되게 되면서 네. 다리로 연결됐으면 민심을 그대로 잘 반영해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 해산론이 실제로 나오게 되는 거고 해산론. 국회 해산론이 근데 이제 헌법에는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국회 해산도 헌법에 있는 건 대통령이 해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자진 사퇴겠죠. 그래서 그 국회 해산에 준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네. 그리고 사퇴를 요구하면 과거에는 반려를 했잖아요. 그 반려한다는 게 만약에 다음은 지금 현재 야당은 부결되면 다 전원 사퇴하겠다고 지금 이미 각오를 배수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야당은 일단 내게 될 거고 그럼 여당한테도 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다 내게 해서 그거를 옛날 국회의장은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반려를 하지 말고 다 수리해서 진짜 집단 보선을 하자라고.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우려했던 대로 말 그대로 국정이 혼돈, 국가 전체가 혼돈 상황으로 빠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국회 해산 전체 자진 사퇴에 나오면서 다시 총선을 하자라고 말이 나오고 혼돈의 상황이 되면서 네. 정치권은 이제 기존의 정당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없는 정치권 빅뱅.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네,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 근본적 빅뱅이 토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부결 얘기는 제가 너무 깊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첨언한다면 의원직 다 사퇴하고 국회의원 다시 뽑을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완전하게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거다. 그러나 그 직접 민주주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게 정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뭐 토론 민주주의라든지 네, 네. 뭐 시민 민주주의라든지 뭐 참여 민주주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참여 정부가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민주주의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대단히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 정치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러한 것도 아까 김 부장 잘 설명했던 것처럼 민심은 완전하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권력인데 민심과 완전히 괴리된 행동을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폐기될 수가 있고 시민 정치가 전면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을 다시 뽑고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면은 현재 사실상 대선판이 작동하기 시작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판 자체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현재 정치판에서 선두주자 달리고 2등 달리고 3등 달리고 의미 하는 없어지는. 아무 의미 대선 없죠. 주자의 그런 경쟁 구도 자체가 좀 의미가 거의 사실 뭐 없어지는 이렇게 상황으로 되면 갈 수 있다. 3당 구도 자체가 흔들릴 그렇죠. 의미가 가능성이 뭐 없죠. 없어 예. 뭐 그러니까 아까 빅뱅이라고 예. 말씀했잖아요. 혼돈의 정치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거법, 정당법 내의 그런 것을 넘는 거라고 봐야 넘는 되겠죠. 상황이 올 것이다. 사실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두 분 모두 가결되는 상황을 좀 높게 점쳐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를 놓고도 야당 일각에서는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좀 잠시 들어보시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탄핵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결됐을 때
다음에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임무 보장에 대한 담보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과연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담보를 받고 탄핵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이나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 황 총리에 대한 직무 보장을 담보받아야 된다. 탄핵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이제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황교안 체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이 퇴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실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탄핵이 일단 가결될 경우에 소위 포스트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되느냐의 첫째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사임을 주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기 사임을 대통령은 하지 않으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현재 이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심판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적으로. 그거를 기다리지 말고 조기 사임해야 된다라고 이미 주장을 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지켜보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슈가 되는 게인데 현재 그 새누리당은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에 무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고 그다음에 촛불 민심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치 구도를 빨리 해소해야 우리가 선거라도 치를 수 있다. 지금 촛불 민심하고 대립 구도를 형성해서 선거 자체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기대를 가결될 경우에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데 비주류는 특히 신랄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다. 그러니까 특히 비주류는 그래서 이번에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슈가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추미애 대표라든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각 전체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현재 헌법적 질서로 볼 때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조기 사임은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탄핵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게 바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민심의 정서는 또 이해되는 바가 있어요. 황교안 총리가 과연 그러한 권위와 이런 게 있느냐? 그래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이거를 흔들 경우는 국정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헌법적 질서가 또 유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야권 지도자들도 민심을 또 수용하는 게 있더라도 야권 지도자들이 결단을 해서 이거를 잘 정리하는 그러려면 미리 책임 총리 같은 걸 미리 잘 선임하거나 그런 게 필요했었죠. 사실 뭐 야권의 조기 대선 주장과 좀 맞물려 있다 그런 시각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교안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직무 범위라든지 국정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확립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몇 번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고건 총리가 이제 좋은 예가 되겠죠. 근데 고건 총리의 경우는 대통령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임기 초반이었고 지금은 임기 후반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대통령이 가결되고 헌재로 간다면 역시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게 명시형이 많이 눈에 띄잖아요. 나중에 다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국 역시 지금 황교안 총리 체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마. 근데 사실 황교안 총리 체제를 부인하면요. 대안이 없어요. 황교안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후임 총리를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합니다만 역시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 권한대행 총리가 과연 후임 총리 임명할 수 있을까는 많이 갈려요, 확설이. 그렇다면 유일호 부총리가 다시 그 자리를 또 물려받아야 돼요. 헌법에 71조에 그 순서가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외교부 장관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건 또 괜찮은 거냐. 이런 논리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완전히 이 보수 정권, 박근혜 정권의 연장처럼 행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이 정국을 주도하려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야당의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황교안 총리의 기존의 여러 가지 스탠스 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치 출신이 아니잖아요.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 공안검사 출신이고 이번 정권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에 앞장을 섰고
그리고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이른바 찍어내기에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네. 전국을 주도한다든지 뭐 여야의 자신이 대권의 꿈을 가지고 뭐 선거 관리를 주도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기 것이다.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행보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좀 관리형 그 말대로 말 그대로 좀 혼돈된 전국을 관리하는 중립적으로 잘 한다면 야당이 황교안 총리 체제를 부인할 명분이 없을 수가 없지만 있어요. 황교안 총리 자칫- 하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탄핵 정국 또 헌재 심판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 하나가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인데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맹탕이다 하지만 또 일부 성과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추미애 대표 김동철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환경유착 비리에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는 재벌 총수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발뺌하는 대통령 측근들, 끝까지 모른다고 하다가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증거 앞에 우물쭈물하는 천재적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 첫 걸음이 탄핵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시대가 어떤데 사법부를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느냐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머리치장하느라 90분을 허비할 수 있습니까? 시대가 어떤데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 대가로 온갖 특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은 반양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재벌과 대통령 측근들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였다. 김동철 비대위원장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간 대통령은 머리를 치장했다. 국정농단 세력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이번 평가 총평을 좀 해주시고 또 오늘 차은택 고영태 씨 최순실이 뭐 대통령 동급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본인들 주장입니다만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총평을 하자면 이번 청문회는 그래도 볼만한 게 좀 있었고 또 의미 있는 성과도 조금 있었다. 뭐 최선의 성과를 거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이번 청문회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 증인들 네. 많이 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됐고 한계다.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왔다는 데 있었고 그다음에 재벌 총수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들이 너무 모르쇠 그리고 너무 부인으로 일관해서 그런 걸 잘 안 나온 한계는 있었지만 성과는 뭐였냐 하면 과거 청문회와 비교를 하면 사실 청문회에서는 검찰 수사라든가 특검에 나온 거 말고 새로 나오는 게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도 보면 그냥 뭐 선행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습하는 거기 나온 거를 복습하고 직접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의미만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옛날 또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온노비 의혹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앙드레 킴의 본명 뭐 이런 서로 밝혀진 게 없었다 뭐 이런 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우스갯소리죠. 네.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차은택 씨가 이야기가 대통령과 최순실은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했다. 네. 일단 공동 정권이라 생각했다. 그다음에 이제 고영태 씨 이야기 따르면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에 뭐 동의한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런 점들이 나온 것도 그렇고 이번에 보면 또 고영태가 대통령의 옷을 한 100벌, 네. 가방을 한 40개 가량을 제공해서 그게 한 4,500만 원이 넘는데 그거를 최순실 씨가 대납을 했다. 예. 직접 했는데 이제 청와대는 그걸 대통령이 다시 그거를 지불을 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네. 어떤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언론의 뭐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서 이 고영태가 이 최순실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소위 국정농단 게이트가 폭로되게 됐느냐. 애완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애완견이 뭐 작용했다.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하여튼 그런 궁금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있었다. 청문회다. 4,500만 원어치의 가방, 옷, 이 부분은 사실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직접 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면 뇌물죄 성립도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4,500만 원어치를 최순실 씨가 갔다가 자기 돈으로 다 대납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하면 예. 당연히 뇌물죄 의혹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좀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가 오늘 그걸 알고 이제 해명을 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다 사후에 지불을 다 용도에 했다라고 맞게? 했는데 예. 지불했다는 게 지금 딱부르게 증거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지불했는지 혹시 금고를 서로 같이 쓰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또 의문 제기가 있던데 한번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 교수님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김재열 제1기획사장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말이 좀 엇갈렸어요. 그 장시호 씨, 네. 그 뭡니까 최순득 씨의 딸이죠. 딸. 그러니까 최순실의 조카죠. 조카. 이 장시호가 이 실소유주인 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이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이른바 이제 실소유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장시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부 이모인 최순실 씨가 시켰던 것이고 자신은 그 이제 아이디어만 기획서를 냈다. 그래서 전부 최순실 씨가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재열 제1기획 사장이 16억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마케팅 부서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계속 그게 김종 전 차관이 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종 전 차관이 그런 적 없다라고 해서 서로 이게 일치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둘 중에 누가 지금 위증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김재열 이 제1기획 사장이 이 삼성전자로부터 돈을 받게 결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밝혀진 거고. 네, 새로운 팩트로. 네, 4,500만 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아니 4,500만 원이라는 게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옷을 뭐 100벌씩 입고 뭐 옷을 가방을 그렇게 해서 4,500만 원 그것도 도매가라면 네. 소매가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이게, 부분 예. 예를 들어서 뭐 차은택 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뭐 장관으로 뭐 비서관으로 그렇죠. 했다는 부분은 또 굉장히 국정개혁을 큰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순실 씨가 인사계 국정에 완전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언론에 보도된 것과 증인들의 육성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 데서 이 청문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그저께부터 재벌들이 대가성 없다 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어쨌든 청와대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들 재벌 총수들이 했잖아요. 그것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해요. 재벌 총수들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특히 또 어제 또 김기춘 실장이 지금 계속 저 화면에 나오는 게 모르쇠라는 예, 얘기 예. 아니에요? 근데 그 박영선 의원이 뭐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2007년도에 그 법률 지원단장 했는데 그때 최순실을 가지고 청문했었다 나름 자체 청문회. 근데 모르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번복을 했죠.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안 들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국민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저분이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거겠죠. 뭐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성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 탄핵안 표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뭐 보십니까? 일정 부분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의원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게 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청문회에서 볼 때 친박 의원들 아주 핵심, 이른바 핵심, 뭐 강성 의원들 제외하고는 야, 이래선 도저히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태블릿 PC 부분도 사실 그게 과연 어떻게 지금 입수가 되고 경위 JTBC로 건력이 됐느냐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됐는데 그 경위도 좀 밝혀봐야 되겠죠. 근데 태블릿 PC 부분은 좀 약간 좀 의문점이 남아요. 그래서 어저께 고영택 씨가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가 사용할 줄 모르는 걸로 알고 있다. 컴퓨터는 다루는 걸 봤지만 오히려 정유라 씨는 조금 다룰 줄 안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오늘 그걸 딱 말을 하니까 그거 봐라 하면서 여당에서는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그 변호사가 그 최순실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니까 검찰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100% 최순실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논쟁이 됐는데 네. 어떻든 어떤 경위로든 간에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나 그 딸이 네. 썼던 거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뭐 최순실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셀카로 찍었다는. 그걸 또 여부를 떠나서 예.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일부 언론에 새로 나온 내용인데 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일요일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에 와서 소위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하고 저녁에 어떤 무슨 회의인지 자꾸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한 뒤에 저녁 식사를 하고 갔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한 날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자리에 저는 컴퓨터를 통해서 국정의 주요 문서를 보여주는 걸 떠나서 이미 그 자리에서 일요일 와서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할 때 국정의 문서를 사실상 보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있냐 없냐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만으로 뭐 이렇게 딱 증거가 그게 증거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어제 그 차은택 씨하고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말이 계속 엇갈리잖아요. 누굴 어떻게 만나게 됐다. 셋이 뭐 봤다고 삼자가 있는데도 삼자인데 말이 엇갈리니까 예. 여기 최순실가 있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별도로 있으면 서로 계속 거짓말이나 뭐 다른 말 할 수 있지만 네 명이 같이 앉아 있으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추궁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진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최순실 씨를 그 자리에 앉히지 못한 게 예. 국회가 너무 나약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일부 최순실 우병우 방지법을 추진하자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좀 높이자 가능할까요? 아니 그 징역형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징역 살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징역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안 나오고 우병우 수석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 아예 그게 수령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면요 이거는 물론 법 테두리에서 해야 됩니다만 어떻게든 그 현장에 가서 네. 의원들이 가든가 뭔가 어떤 집요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이거 지금 우병우 수석도 없고 안정범 수석도 없고 게다가 최순실 씨도 없는데 뭔 청문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보면 소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야권에서 법률 미꾸라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나와서 이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특검 수사를 앞두고 그러니까 사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최순실을 내가 만난 적도 없고 지인이 아니다. 일단 최순실 모른다를 반복하는데 나중에 하니까 이름은 안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 보면은 거기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언급한 거로 보이는 내용들이 다 메모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법률 미꾸라지 뭐 이렇게 가지고 어저께는 그거를 방어하는데 급급했는데 예. 어저께 그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하는 거를 보면 지금 저 동행 명령장뿐만 아니라 아예 출석 처음에 통지서 자체를 수령하지 수령 않는 거부했다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처벌도 못 하거든요. 그 법을 지식을 조금 안다는 걸 이유로 철저하게 이렇게 잠적하는 이런 거는 이건 이 나라를 그 사정기관의 감독 지휘로 했던 민정수석이 맞느냐 알겠습니다.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다음 주에 3차 청문회 대통령의 주치의 간호장교 미용사 특히 정윤회 씨도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진실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도 국민들의 온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두 말씀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